허블레아니호에 대한 인양 작업을 이르면 모레부터 시작하겠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이었습니다. 한국 헝가리 정부 기자회견 실황 KBS 1TV와 함께 보내드렸습니다. 자세한 수색 소식은 방송 중이라도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김용민 라이브 오디오 파노라마. 김정은은 자신의 옛 연인인 현송월을 처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니면 말고 북한 예술인 10여 명과 음란물을 제작하고 함께 본 혐의입니다. 개인적인 복수심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이들은 은하수, 왕재산 경음악단 소속 가수와 연주가, 무용수들로 자신들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판매하고 음란물을 시청했다는 겁니다. 2013년 8월 29일 TV조선 보도. 그런데 이듬해 2014년 5월 17일 경례하는 김정은 원수님께 최대의 용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현송월 멀쩡하게 살아있었는데 이와 관련해 망심스러웠을 TV조선. 태연하게도 남 얘기하듯 작년에 음란 영상물을 촬영했다는 이유로 총살설이 돌았습니다. 누가 총살설을 보도했는지는 말 안 하고 총살설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이 현송월의 모습을 방송하면서 건재가 확인됐습니다. 아니면 말고. 그리고 지난 5월 31일자 조선일보 보도를 자매방송 TV조선은 이렇게 전하고, 한 대북 소식통은 북한이 미북 정상회담의 실무 협상을 맡았던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을 노역행 보내고 김혁철 대미 특별대표는 처형했다며 북한에서 협상 결렬에 책임을 묻는 대대적인 숙청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보도를 철석같이 믿었던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 의장, 신상 필벌이 확실한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낫다고 실언. 어떤 면에서는 김정은이가 우리 문재인 대통령보다 지도자로서 더 나은 면도 있는 것 같다. 잘못하니까 책임을 묻잖아요. 그런데 숙청됐다던 김영철이 떡하니 나타났는데,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에서도 김 부위원장이 김정은 위원장 왼쪽으로 5번째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 없을 조선일보. 이번엔 뭐라고 할까? 조선일보 인터넷 신문인 조선닷컴의 기사 제목. 김정은의 군공연 관람에 김영철 수행. 숙청설에도 불구하고 건재 확인. 다시 한 번. 김영철 숙청설에도 불구하고 건재가 확인됐습니다. 아니면 말고 어쩔 수 없지 진실만은 아니면 말고. 네, KBS 라디오 정보센터로 가보겠습니다. 조진주 씨. 헝가리 당국이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침몰한 유람선 허블레아니호에 대한 인양 작업을 이르면 오는 5일부터 시작해 최대한 9일까지 완료하기로 했다고 정부 합동 신속 대응팀 현장 지휘관인 송순군 육군대령이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사당은 자유한국당 한선교 사무총장의 걸레질 발언을 놓고 일제히 비난하며 거취 정리를 포함한 자성을 촉구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 청와대를 항의 방문해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비공개 회동과 관련해 감찰을 요구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국방부는 전시작전 통제권을 행사할 미래연합군 사령관을 별도의 한국군 대장으로 임명하기로 했습니다. 또 서울 용산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한미연합군 사령부 본부를 평택 미군기지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서로 으르렁거리는 미국과 중국, 한치의 양보가 없는 무역 전쟁 속 대한민국의 경제의 허리가 휘고 있다. 이 전쟁이 오래가면 대한민국도 그리고 미국, 중국도 힘들긴 마찬가지일 터.
이런 가운데 그가 칼을 빼들었으니 과연 이 무역 전쟁의 승자는 누구일 것인가? 하루에 한 가지 깨달음, 유재일의 발키리. 오늘의 이야기는 칼을 빼든 트럼프. 네, 정치평론가인데 이제 국제문제 전문가로 오늘 아니 지평을 넓히시죠. 유재일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유재일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네. 퀴즈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저희 퀴즈를 원래 했었는데 네. 그 개편과 함께 뺐더니 문자 수가 많이 줄어가지고 안 되겠어요. 예, 퀴즈를 또 새로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유재일 평론가 시간에 말이죠. 예, 네. 자 퀴즈 내주시죠. 네, 보통 이제 그 맞달리는 규칙 이때 정치에서 많이 나옵니다. 무역 전쟁뿐만 아니라 뭐 여야 대치 상황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무슨 게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는 자동차 둘을 마주보고 달리는 자동차 줄에서 핸들을 먼저 꺾는 사람이 지는 게임. 그래서 겁쟁이 게임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렇죠. 예. 겁쟁이 게임이라고도 부르는 이 게임. 네. 이 게임은 무슨 게임일까요? 땡땡 게임인데. 땡땡 게임이죠. 저는 양념 땡땡 게임을 좋아합니다. 예, 양념 땡땡 저는 게임. 프라이드를. 그래요. 자, 정답 보내주실 곳은 #9730,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세상을 보는 눈을 발키리, 유재일의 발키리. 오늘 이야기 시작하죠. 네, 일단 저는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이 되게 가까웠었거든요. 무역에 있어서. 예, 그렇죠. 둘의 동맹이다까지 얘기가 나왔었어요. 핑퐁 외교 이후 뭐 하여튼 계속 그 순풍을 탔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몇 가지 개념이 있는데 차이메리카라는 개념이 있어요. 차이메리카. 와, DJP를 연상케 하네요. 차이메리카. 그러니까 이건 하버드대 니얼 퍼거슨 교수가 했었던 개념인데 그러니까 차이나 플러스 중국이죠. 그러니까 서로 윈윈한다는 거예요. 윈윈한다.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는 중국은 물건을 생산을 해주고 싼 값에 파는 거죠. 근데 물건을 만들면 항상 재고가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죠. 판매처를 구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미국은 사주는 거죠. 그럼 미국은 적자가 나잖아요. 그럼 중국은 그 당시에 이제 외환 보유고를 확대해야 되니까 미국 채권을 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중국 물건 사주고 중국은 미국 채권 사주고. 그래요. 그 미국 국채를 많이 갖고 있네요. 중국이. 그렇죠. 엄청나죠. 지금 이제 줄이고 있다곤 해도 전체 외환 보유고 4조 달러에서 줄였다곤 해도 미국 국채를 어마어마하게 산 거죠. 외환 보유고를 확대하는 동안은. 정말 서로 윈윈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 물건이 싸게 들어오니까 미국 가면 또 뭐예요? 소비 경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월마트. 그러니까 월마트가 그 싼 중국 물건이 없었으면 저만큼 확장을 할 수 있었을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소비 경제 확대되고 그러면서도 물가는 싸고 물건이 싸게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이 서로 윈윈하는 관계였다. 그래서 이제 차이메리카라는 개념이 있죠. 그러네요. 그런데 이게 왜 틀어지느냐? 거기서 보면 미국 금융과 소비 경제 입장에서는 좋지만 중국에 싼 물건이 들어오면 미국에서 싫은 계층이 있죠. 미국 제조업. 블루칼라 노동자. 그리고 그 블루칼라 노동자의 불만. 그거를 등에 업고 대통령이 되신 분이 있죠. 트럼프죠. 결국 자기 지지자들의 이런 어떤 애로 같은 것들을 지금 반영하고 있는 건데 근데 중국과 척져서 미국한테 좋을 게 없을 것 같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트럼프는요 기본적으로 모든 관계가 계약 관계잖아요. 그 계약을 전부 다 미국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다시 새롭게 다 계약을 맺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의 제조업 도대체 어떤 타격을 입었는지. 일단은 가격 경쟁이 안 되니까 철강, 자동차, 전자제품 중에서 거의 뭐 문을 닫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생산량 감소되고 공장이 비고.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그 트럼프가 요구한 게 그거잖아요. 미국한테 물건을 팔고 싶으면 공장을 미국에 지어라. 중국 보고. 우리나라 뭐 전반적으로 다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래요? 미국에 물건 팔고 있는 사람 싶으면 전부 다 미국에 공장을 지어라. 임금이 비싸죠. 또 미국까지 가려면은 또 어마어마한 돈이 또 들어가야 되고. 그 어느 나라가 미국 가서 공장 지으려 하겠어요? 그 현대자동차 엘리바마에 공장 지었잖아요. 아니 거기야 뭐 특수한 경우라고 치고. 그러니까 이런 때 나오는 또 하나의 개념이 있어요. 로컬라이제이션. 로컬라이제이션. 현지 생산. 예. 그러면서 이런 게 이게
무역 장벽이 높아지고 관세가 높아져 버리면 그러면 각종 무역 장벽이 작동하면 인건비 싼 거를 상쇄해 버리죠. 그리고 이제 생산성이 계속 생산되고 로봇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생산이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인건비 싼 걸 찾아서 해외로 나갔던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서 되게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아디다스가 그 4차 산업혁명을 일으키면서 생산 시설을 다시 독일로 컴백을 시켰다든가 5천 명의 그 동남아시아 공장을 문을 닫고 뭐 이런 식의 일이 벌어지는 거죠. 로컬라이제이션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까 이제 엘레바마 공장 얘기 같은 거 나왔지만 거기서 현대자동차가 거기서 생산을 하면 수출이 아닌 거예요. 울산에서 생산을 해서 실어 날라야 수출인 거고 거기서 현지 생산하면 그건 미국의 내수죠. 근데 이렇게 로컬라이제이션을 하고 이렇게 국제 무역 장벽을 높여도 무역 장벽으로 해결될 수 없는 제품들이 있죠. 그게 바로 원료죠. 원료 그렇지 원료. 원래 그러니까 밀가루가 들어와서 빵이 되는 부가가치. 그러니까 밀가루만 사와서 우리나라에서 부가가치는 빵이 되는 부가가치가 국내에서 생기는 거지만 밀가루 자체도 안 사올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원료들이 무역 전쟁이 올라갈수록 원료가 무기가 되죠. 그러면 석유 어떻습니까? 석유? 미국은 이때까지 계속 약점이었죠. 40년 동안 수출을 금지시킬 만큼 자기 산유국이긴 하지만 자기의 수요를 감당을 못할 만큼 석유를 많이 쓰니까 생산을 미국에서 생산되는 게 그랬던 석유가 미국이 석유를 수출하는 나라로 바뀌었어요. 일명 쉐일 오일이죠. 뭐 이렇게 파쇄법 무슨 파쇄법 뭐 수압으로 파쇄하네 수평으로 시추하네 이런 기술이 되더니 그리고 이 기술값이 점점 싸지더니 미국이 자체에서 자급자족을 넘어서 2016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수출을 하겠다고. 좋습니다. 석유는 미국한테 유리하면 히토류 요거는 답이 없을걸? 그렇게 이제 중국이 공격을 해왔는데 히토류 같은 경우엔 사실은 인구 밀집 지역에서 생산을 너무 환경 오염의 요소가 크니까 물도 많이 사용하고 글쎄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이 히토류가 없어서 개발을 안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호주다 캐나다 뭐 이런 식으로 히토류를 상품화하지 않았을 뿐이지 없어서 상품화를 했던 게 아니고 중국도 이걸 장기간 그러니까 중국이 히토류를 무기로 했었던 건 그 조어도 뭐 센카쿠 이렇게 하는 일본하고 갈등해서 그걸 일본한테 했을 때 일본은 히토류를 판매처를 다른 데로 돌려서 지금은 중국이 히토류로 일본을 공격해도 타격을 안 받는 상태를 만들었죠. 그래요. 히토류도 무기가 안 됩니까? 길어야 3개월.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얘기를 하죠. 그 국민의 정부 때인가요? 한번 중국이 마늘 협상이었습니까? 그걸로 우리가 중국한테 뭐 굴욕적으로 백기를 들었던 그런 일도 생각이 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에서 버틸려면 식량이라든지 석유라든지 주요 자원에서 자급자족이 되지 않으면 무역 전쟁의 끝에서 결국은 지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매우 취약하네요. 우리 매우 취약하죠. 근데 미중 간의 그 지금 갈등 관계 속에서 상대 쪽에서 너희들한테 원료 안 팔아 이렇게 나왔을 경우 미중 중에 누가 더 손해를 보게 되는 건지. 중국이 상대가 안 될걸요? 구리, 뭐 아연. 그러니까 중국이 자체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천연자원이 미국하고 극단적으로 갔을 때 그리고 세계의 바다와 이런 패권국인 미국하고 이걸 끝간데 없이 이거를 천연자원까지 건드려서 히토류를 먼저 해서 미국이 같이 맞받아서 천연자원으로 압박을 하게 되면 중국이 버틸 수가 없죠. 그럼 지금 미중 간의 갈등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결국 중국만 손해본다. 이게 유재일 평론가의 결론이에요. 그리고 이제 역사적으로도 그랬었고 역사적으로고 그러니까 전쟁이 뭐 이런 전쟁이나 이런 거에서 원료 전략 자원이 전쟁의 정말 근본적인 원인이죠. 그리고 전략 자원을 확보한 쪽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거고.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것까지 다 계산을 하고 지금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는 교역의 조건을 미국한테 유리한 거로 다 바꾸자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가고 아까 말했던 띵띵 게임을 항상 쓰는 스타일이니까. 그리고 석유의 자급자족이 트럼프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결정적인 힘의 원동력이라는 거죠. 아쉬울 게 없는 국가. 알겠습니다. 미국에게 손해보지 않는 전쟁이다. 이런 결론으로. 지금의 손해는 보겠지만
계약을 새로 맺는다. 유리하게. 네, 그렇게 해서 결국 중국을 압도한다 이 말씀입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인도하고 멕시코까지 사방팔방 다. 아이고 대단한 트럼프입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유재일 평론가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래요. 곧바로 정답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정답은 치킨 게임이었습니다. 치킨 게임. 우태성님 불닭 게임, 김미선님 겁쟁이 버즈 게임, 그리고 8553번 쓰시는 분 통닭 게임, 1898번 쓰시는 분 간장 치킨 게임, 7097번 쓰시는 분 오리 게임. 네, 재밌는 오답도 잘 받았습니다. 여기 되면 의무감으로 김용민 라이브를 듣고 계시죠? 처음에 만난 그 느낌 속 인터뷰. 귀에 쏙 맘에 쏙 인터뷰 시간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열린 현대중공업 주주총회. 이 주주총회에서 현대중공업의 물적 분할, 즉 법인 분할 안건이 승인됐습니다마는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현대중공업의 법인 분할이 지방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소상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연결했습니다. 정철진 평론가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 물적 분할, 제가 법인 분할이라고 풀이했는데, 대우조선해양 인수와 관련돼 있는 것도 알고 있고요. 이 법인 분할, 이거 왜 하는 건지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법인 분할, 정확히 뭐 경영학에서는 기업 분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기업을 나누는 겁니다, 말 그대로요. 근데 방식이 보통 두 가지가 있어요. 물적 분할, 이번에 현대중공업이 했죠. 그다음에 인적 분할. 근데 이게 한문으로 번역하다 보니까 약간 좀 오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인간을 쪼개는 거야, 아니면 뭐 물건을 나누는 거야, 뭐 이런 좀 이렇게 생각을 갖게 되는데 영어로 좀 표현을 하면은요. 물적 분할은 피지컬 디비전이라고 하고 인적 분할은 스핀오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먼저 물적 분할은요. 원래 있었던 회사가 주식을 100% 그냥 갖고 있습니다. 그런 채로 회사를 두 개로 나눈 다음에 하나 회사는 그냥 원래 상장됐으면 그냥 상장해 두지만 또 다른 하나는 이제 비공개 회사로 빼는 이런 형태가 물적 분할이라고 하고 인적 분할은 기업을 그냥 스핀오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주들은 양쪽에 두 개 회사 주식을 모두 갖게 되는 뭐 그런 분할 방식을 말하게 되는데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물적 분할 방식을 통해 가지고 한국조선해양이라는 존속법인과 이게 이제 중간 주주 회사입니다. 하고 현대중공업이라는 사업회사로 쪼개지게 되는데 이때 중요한 거는 이 한국조선해양이라는 게 상장 법인으로 남아있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앞으로 뭐 이렇게 선박 만들고 하게 될 이 사업회사인 현대중공업은 비상장 회사로 되게 되고 원래 대우조선해양의 지분을 상당히 들고 있는 게 산업은행 아닙니까? 근데 참 또 이따 뒤에 설명하겠지만 산업은행이 굉장히 좀 이걸 뭐 혜택을 줘야 된다고 할까요? 특혜를 해야 된다고 할까요?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고스란히 또 한국조선해양에다가 이 현물 출자를 해버립니다. 이런 방식으로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게 된다라는 게 주총에 통과한 거죠. 자, 그런데 왜 반발하죠, 노조가? 앞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두 개 회사로 쪼개는데 이 중간 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 이게 이제 존속 상장 법인으로 남고 사업회사인 현대중공업으로 나누게 되는데 노조가 우려하는 상황은 바로 이런 거예요. 앞서 말한 것처럼 이 중간 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은 R&D 회사가 되는 이제 뭐 그런 연구개발 핵심적인 역량의 회사가 되고 이 남게 되는 사업회사인 현대중공업은 뭐 일종의 뭐 껍데기 회사, 하청 회사가 전락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이 현대중공업, 그러니까 분할 후의 현대중공업입니다. 남는 회사는 구조조정이 집중되게 되는 뭐 그런 형태를 노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 또 하나, 이번에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는 이런 방식이 굉장히 좀 특이하고 이례적이거든요. 이 이면에 대해서도 조금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면에 대한 의구심.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제가 뭐 이제 저는 2011년, 2012년부터 우리나라 조선업 구조조정 해야 된다라고 이제 계속해서 말했었고요. 좀 안타깝지만 어쨌든 구조조정을 해서 뭐 기존의 것들을 연착시키는 그런 방안을 뭐 계속해서 주장해 왔던
그런 사람인데. 예. 이번에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의 이 인수 방식은 이게 조금 특이합니다. 네. 원래 그냥 우리가 회사를 인수한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뭐 채권자, 산업은행한테 돈 주고 대우조선해양 뭐 인수하고 뭐 이런 방식인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은 잘 보면 물적 분할이라는,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지만 청취자분들도 잘 이해하셨는지 제가 모를 정도의 이제 어려운 방식이라는 말이죠. 예. 어쨌든 이 방식을 끝나게 되면 어떻게 현대 이 중공업 그룹은 나누게 되느냐. 맨 꼭대기에 정몽준 회장, 또 아들인 정기선 차장, 그 오너 일가가 있고, 그 밑에 현대중공업 지주회사가 있고요. 이번에 물적 분할해서 하나 나누게 되는 이 조선해양, 한국조선해양이라는 중간 지주사가 있고, 그 밑에 이제 사업회사인 현대중공업 이렇게 쭉쭉쭉 나오게 되는데, 이걸 통해 가지고 약간 복잡한 구조이기는 하지만 정기선 부사장, 정몽준 회장의 아들이죠. 정기선 부사장의 지금 현재 대표로 있는 현대 글로벌 서비스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네. 이 회사가 굉장히 좀 특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의구심입니다. 의혹이기는 한데 이런 식으로 인수할 경우에는 현대중공업 오너 일가에게 조금 알게 모르는 어떤 혜택이 더 가게 될 수가 있는 이제 그런 인수 방식이거든요. 게다가 당초에 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려고 했을 때도 삼성중공업이라는 또 굴제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이런 어떤 소위 말하는 이제 뭐 입찰을 하는 것들이 아니라 딱 현대중공업을 콕 찍어서 산업은행이 일종의 어떤 이제 이런 뭐 마쿠 협상 같은 것들의 방식 이런 것들이 조금은 좀 의혹이 간다. 우리 정철진 평론가님하고 예전에 방송할 때도 느낀 건데 결국 여기서 제가 딱 뭔가 말해주기를 바라시는 것 같은데 이 후계를 위한 거죠. 후계. 그렇죠. 왜냐면은 이제 현대중공업 본인이 얘기하기 힘든 후계가 걸 돼야 되는 거니까 진행자 위한 거라는 게 아니라 뭐 이거 의혹입니다만은 그런 것도 염두에 둘 가능성으로 해석이 충분히 됩니다. 너무 커 보이는데요. 그럴 가능성이. 그렇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가 좀 안타까운 것들이 지금 이제 한국조선해양이라는 이제 분할돼서 본사 존속법인의 본사를 또 서울로 이전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울산 시장이 삭발하고 막 울산 시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얼핏 이번에 화면을 보시면은 막 강력 노조 이런 모습들 또 이렇게 보면 지역 이기주의 아니냐 뭐 이렇게 지적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큰 사안입니다. 울산 시민들뿐만이 아니라 이 정도의 현대중공업이라는 회사가 서울로 본사를 이전한다는 거는 참 정말 상당수 우리 국민들 중에 그쪽 지역 분들은 생존권이 달린 문제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좀 사전에 좀 왜 현대중공업 측은 좀 부드럽게 아니면 어떤 좀 소통이 하지 못했을까? 그러니까 파급 효과를 보면 왜 또 저래 막 노조 왜 저래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사안만 좀 놓고 보면 고용 문제가 걸린 거 아니에요, 이분들의 고용 안정성 문제가? 뭐 고용 안정보다도 훨씬 더 큰 요번에 사안들이 이제 걸려 있다라는 것은 확실하고. 그렇다면은 그 전에 또 이 울산 쪽과도 어떤 좀 소통이 있었어야 되지 않는가. 알겠습니다.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 주주총회 말이죠. 그 주주들이 다 참여하도록 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주주총회를 하려면은. 근데 노조원인 주주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분들은 아예 뭐 주총장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했다. 이런 게 이 노동조합의 주장입니다. 어떻게 이 주주총회가 무효가 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이거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거다 저거다 말씀을 못 드릴 텐데 당초 사안이 이제 원래 주총장이 동구에 있는 한마음회관이었습니다. 글쎄요. 거기가 노조의 봉사가 돼서 급박하게 남구에 있는 울산대학교 체육관으로 이제 바꿔서 주총을 열었고 이제 이 안을 통과를 했었는데 어쨌든 노조 봉쇄로 주총이 열려서 통과된 사안이 딴 데 옮겨가지고 이 2003년에 국민은행 주총 또 2014년에 CJ 헬로비브 주총 뭐 이런 것들이 있었었거든요. 그때도 한 2, 3년 뒤에 대법원의 이제 판결 끝에는 이게 다 무효 판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노조 무효가 됐어요, 주총이? 그 사안이. 그러니까 이 노조는 그거랑 비슷하다, 유사하다라고 해서 이게 이제 대법원까지 가면 무효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반면에 사측에서는 크거나 다른 사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변경 장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제 이렇게 또 맞서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이제 앞으로 이제 법원 쪽으로 또 가게 될 그런 사안이 되는 것이죠. 주총이 무효가 되면 거기서 결의한 것도 무효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주총 무효가 되는 그런 사안이 되는데 이거는 지금 무효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아직 좀 더 법원의 판결을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실은 이번에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은 이거 국내 문제 다 건너도 또 마지막 사안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예요? 네, 유럽연합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왜냐면 우리 한국의 이 조선업이라는 게 세계 1위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덩치 큰 회사 둘이 합치게 되면 바로 독과점 논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글로벌 기업 결합 심사라는 거에 대해서 각국이 또 찬성을 해야 되고 누구라도 하나 또 반대하게 될 경우에는 또 문제가 복잡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또 아직 남은 문제가 있습니다. 정철진 평론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벌써 가셨네요. 자, 교통정보센터로 저희는 또 가보겠습니다. 오수민 씨 준비하고 있죠?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위로 매시간 사고 소식이 들어옵니다. 이번에는 판교에서 구리방면으로 강일에서 승용차 사고가 있었는데요. 수습을 하면서 광암터널부터 사고 지점 지날 때까지 밀려 지나가고요. 반대 구리에서 판교 쪽으로는 서안암부터 송파까지 교통량이 많아 천천히 지나가고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면은 만남의 광장 휴게소에서 하남 분기점까지만 2km 정도 속도를 줄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화성 휴게소 일대부터 6km 밀리기 시작해 서서울 요금소에서 조남 분기점, 일찍 분기점에서 금천까지 답답한 흐름 이어집니다. 호남고속도로는 광산에서 산월까지 순천 방면으로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당신의 퇴근길, 야근길, 장보는 길, 학교길, 귀갓길, 정처 없이 걷는 길. 그 모든 길에 함께합니다. 똑똑해지는 시사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권력의 중심인 국민의 뜻이 궁금하다면 국민에게 물어보라. 민심으로 읽는 정치 이야기, 여론의 눈동자. 오늘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바로 소개 들어갑니다. 정치 전문 컨설턴트 박시영 윈지코리아 컨설팅 부대표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박원석 정의당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두 분과 함께하는 시간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양당 지지율 결과가 나왔는데 다시 또 격차가 벌어졌어요. 한국갤럽과 리얼미터가 나란히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자, 우선 제가 또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28일부터 30일 지난달이 되겠죠. 전국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신뢰 수준 95%의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인데요. 정당 지지율 민주당이 39%, 자유한국당 22%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은 지난주 같은 조사와 비교해 봤을 때 3%포인트 상승한 반면에 한국당은 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자, 우선 이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방금 들어온 속보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다뉴브강 하류에서 4구 이상의 시신이 발견돼서 헝가리 당국이 확인 중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다뉴브강 하류에서 4구 이상의 시신이 발견돼서 헝가리 당국이 확인 중이라고 합니다. 자, 양당 지지율 17%포인트 격차입니다. 6주 만에 최대치로 벌어졌는데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크게 3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장애투쟁, 국회 등원 거부 사태가 지금 길어지지 않습니까? 공전 사태가.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강효상 의원 건. 이 건은 사실은 지도부의 태도가 더 문제죠. 감싸기.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반성 없는 태도. 그런 집단. 이런 이미지가 좀
더 씌워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막말. 네. 뭐 막말하면 일가견이 있겠지만 막말. 이 세 가지가 좀 합쳐진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갤럽 조사도 있고 리얼미터 조사 공이 다 민주당이 소폭 오르고 한국당이 소폭 빠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장애투쟁하다 보면 이게 착각할 때가 있어요.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민심인 것 같아. 거기서 얘기하는 게.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지자들 중심의 행사고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나 나경원 원내대표가 민심이 어디 있는지를 겸허하게 들어야 한다. 장애 집회에 나온 사람들의 목소리가 민심이 아니다. 일부뿐이다. 그런데 이제 또 자유한국당 보면은 그 지난번에 그 청와대에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 국민청원 있잖아요. 180만 결국에는 이제 넘게 결론이 났는데 그 뭐 4개까지 1인이 찍을 수 있다. 그리고 뭐 아니 그 촛불 집회 나온 사람들 또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지지한 사람들 치면 이건 적지 않느냐.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게 정치가 망하는 지름길이 정신승리하면 망하는 건데요. 최근에 한국당을 보고 있으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앞서 우리 박시영 대표도 지적을 하셨지만 장외투쟁을 정당이 때로는 할 수 있죠. 그리고 장외투쟁이 효과를 내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지금의 민주당이 뭐 촛불 집회 때도 그랬고 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도 그랬고 근데 그런 효과를 봤던 건데 근데 한국당 이번에 장외투쟁의 양상을 보면 초반에는 지지자들이 결집하면서 정치동원이 일정하게 됐는데 가면 갈수록 이 장외투쟁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들의 평가가 나빠졌다는 거죠. 왜 그랬냐. 민생을 전면에 내세운 장외투쟁을 했지만 실제 그 장외투쟁의 행보를 뜯어보면 이념행보였어요. 철저하게. 그리고 그 와중에 쉴 새 없이 막말이 뭐 오늘까지도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한국당이 지금 갈 길을 못 찾고 있어요. 오늘 어제도 국회 협상이 결렬이 됐는데 패스트트랙 사과하고 철회하지 않으면 안 들어가겠다. 근데 패스트트랙이라는 거를 철회할 수가 없습니다. 유감 표명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입으로 철회한다고 그게 철회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이 추진했다기보다는 민주당을 포함한 4당 합의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고 이거를 뭐 합의 처리하니 뭐 합의를 위해서 노력하니 그런 이제 정상화를 위한 명분은 원래 모호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뭐 아주 그냥 문구상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하면은 들어가지 않겠다. 근데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저는 이번 주가 골든타임이라고 봅니다. 이번 주가 지나면은 자유한국당이 자칫 이 길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어쨌든 국회부터 정상화 해놓고 그리고 나서 이 다시 처음부터 차곡차곡 쌓아나가야지 지금처럼 저렇게 이 막말과 전략적으로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는 식의 이 막무가내식 관성이 반복되다가는 내년 총선 앞두고 진짜 길을 잃는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국회 정상화가 저는 단기에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흐름을 보면. 그러니까 결국은 정당 지지도가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느냐 민심이 어디 있느냐 이게 좀 명확하게 확인돼야 태도를 바꿀 것 같은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한국당이 상당히 좀 불리해진 상황이고요. 이번 주에 또 여론조사 결과 그걸 보면 만약에 한국당 지지도가 더 빠진다면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까. 지금까지는 좀 급할 게 없다. 명분 실익 내세우면서 한국당의 태도를 보면 민주당이 백지 투항해라. 잘못했다고 사과해라. 이런 입장이거든요. 쉽지 않다는 거죠. 김상환 님이 지금 조사 한국갤럽 조사의 응답률을 물어보셨는데 16%입니다. 16%. 6,364명 중에서 1,002명이 응답한 조사 결과입니다. 자, 오늘 흥미로운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어요. 기사 제목만 보면 부자일수록 민주당, 가난할수록 한국당, 정당 지지율의 역설. 이거 어떤 조사입니까? 네, 이거 조사는 이제 갤럽에서 조사한 건데요. 갤럽에서 같은 조사네요? 네, 갤럽에서 주별로 조사를 금요일 날 발표합니다. 실시해서. 근데 거기에 그 생활 수준별로 상층, 중상층, 중층, 중하층, 하층에서 개인이 느끼기에 자기가 귀속 경제 계층이 어느 층이냐 이렇게 묻는 문항이 있습니다. 그 바탕으로 정당 지지도를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흥미로운 결과가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건데요. 뭐냐면 민주당은 보통 이제 가난한 사람을 서민들을 대변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부자들의 정당 같진 않아요. 그렇죠. 근데 조사를 해봤더니 생활 수준이 오히려 높을수록 지지율이 올라가는 역 피라미드 구조도 보였고요. 반면에 이제 한국당은 생활 수준이 높을수록 지지율이 낮은
피라미드 구조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좀 특이한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아, 그래요? 2012년 대선 때도 박근혜 문재인 두 분이 1대1 싸움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도 200만 원대, 300만 원대, 400만 원대, 500만 원대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앞섰습니다. 다만 200만 원 이하층에서 박근혜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2배의 격차로 눌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빈곤층이라고 이야기하는 층에서 박근혜 후보가 당시에도 압도했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 보면은 유권자의 그러니까 200만 원 미만의 그 계층을 분석해 보면 45% 정도가 60대 이상의 노년층입니다. 그러니까 노년층들이 많이 포진돼 있고요. 200만 원 이하에. 이분들은 또 낙수 효과 이런 걸 기대합니다. 그리고 안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투철한 분들이 좀 많이 계시고요. 낙수 효과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자들이 돈을 많이 벌면 그게 이제 나한테도 떨어지는 게 생긴다. 그 이른바 아랫계층으로 그렇습니다. 그 물이 넘쳐나서 혜택을 보게 된다. 물이 흘러내려서. 그렇습니다. 이게 선택적 복지에 또 마음을 많이 주고 있고요. 보편적 복지보다는 우리 것을 뺏어간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운하고나 밀어주자. 이런 어떤 보수 세력에 대한 그런 기대 심리가 상당히 높은 계층이 200만 원 이하 빈곤층이다. 저는 이 조사 결과를 보면서 이게 일종의 이제 계급 투표의 역설 같은 거잖아요. 근데 이런 그 현상이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사회가 우리하고 미국이. 미국도 그렇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난 대통령 선거의 그 투표 성향이나 결과를 분석해 보면 중하층 백인 노동자들이 대체로 트럼프를 많이 지지했고 유색인종이나 또 상대적으로 이제 고소득층은 오히려 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런 성향을 보였는데 물론 미국은 우리하고 다른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 종교적인 변수도 있고 또 흑백 갈등이라는 변수도 있고 우리보다 조금 더 복합적인 변수가 있지만 저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정치가 계급 계층을 기반으로 조직된 유럽과 같은 그런 정치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 반대의 증거 같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결과적으로 정당에 대한 지지나 혹은 투표는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데 지금 이제 우리 박시영 대표 분석을 해 주셨듯이 상대적으로 노년층이 저소득층에 많이 분포가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좀 보수적인 성향이 드러나고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우리 사회의 변화보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가시적인 효과 이런 것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그런 데 있어서는 이전부터 보수가 좀 더 유능했다 이런 어떤 판단을 갖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성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후에 이게 변화될 가능성도 좀 없지 않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근데 아주 최상위층 같은 경우를 보면 이를테면은 뭐 강남의 타워 팰리스 이런 투표구가 대표적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는 또 압도적으로 자유한국당이 우세해요.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돼서 이런 성향을 보이고 있지만 각 정당에서는 이런 요인이 나타나는 원인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보고 이를테면 민주당은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의 구체성 같은 것들을 좀 보여줘야 되고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보이고 있는 이런 그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은 뭐 이념 성향이라든지 내지는 뭐 이 중산층 그다음에 교육받은 이 중산층들에게 어필하지 못하는 정치 행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 변화를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짧게 국민 소환제. 그러니까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는데요. 자,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 조사인데 전국 19살 이상 성인 9,830명 중에서 504명이 응답해서 5.1%의 응답률을 보였는데요. 자, 전화로 조사를 했고요. 임의 전화 걸기 방식이었어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 포인트였습니다. 자, 그런데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찬성 77.5, 반대 15.6. 그러니까 말하자면 국회의원 리콜할 수 있는 제도 아니에요? 국민 소환제가. 2007년에 이게 단체장들, 자치단체, 단체장들하고 지방의원들은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적용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잘못한 의원들을 소환해서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주민들이 판단해서
이걸 자를 수도 있는 그런 권리를 주자는 거죠. 저는 뭐 정치적 악용 가능성을 들어서 이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비판하는 의견이 그동안에 많았는데요.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요. 더군다나 우리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서 이런 제도의 적극적인 도입이 정치 신뢰를 높이는데 오히려 도움이 될 거다 생각을 하고 다만 이게 개헌 사항입니다. 때문에 개헌 사항이고 지난번에 그래서 그 문 대통령이 제시했던 개헌안에는 이 내용이 포함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현행 법을 개정해가지고만 되는 게 아니고 개헌 사항이기 때문에 다음 개헌 때 적극적으로 좀 논의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 개헌 사항인 줄 몰랐습니다. 아니 선거제도 개표는 또 개헌 사항이 아니고요. 법률만 바꾸면 되는 것이고요. 그건 뭐 선거법. 근데 개헌보다 어렵죠, 사실은. 예, 그렇죠. 그리고 이거 주민투표법 하면 주민소환법 하면 그 주민투표법하고 좀 비슷합니다. 3분의 1 정도가 이 동의를 해줘야 통과가 되거든요. 답제장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구할 때는 10에서 20% 규정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청구인들이 규정이 통과되면 주민의 3분의 1 정도가 참여해야만이 통과될 수 있습니다. 법이 발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게 전혀 뭐 심사도 안 되고 뭐 본회의에 회부도 안 되고 뭐 누가 반대하나 이거? 국회의원들이 반대하죠. 국회의원들이요? 국회의원들이 저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 온갖 이유를 들어서 반대하죠. 국회의원들이. 핵심적인 이유가 뭡니까? 아니 뭐 자신들을 임기 중간에 소환할 수 있는 선거가 그 장치인데 선거 말고 이런 장치가 왜 필요하냐 뭐 이런 논리도 있고 의정활동 위축시킬 수도 있고 정치적 악용의 계기로 될 수도 있다. 정쟁의 도구가 된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국민들이 해줄 걱정을 본인들이 하네요. 자, 박원석 전 의원, 박시영 부대표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저는 내일 5시 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